자, 또 보자. 자, 이제 대단원 2단원이 역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이제 각각의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계를 형성하는 걸 계를 그냥 영어로 옮기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계라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 시스템 부분들을 이제 우선 공부를 하게 되고, 자 처음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잘 체크를 하면 되겠어. 자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동물이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세포. 그다음에 처음에 잘 나오는 게 조직이야. 자, 세포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세포가 여러 개 모여 있었을 때 세포 모임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성질이 다른 세포가 들어와서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 표피 조직, 표피 세포 같은 경우들이 있지. 표피 세포들이 보면 표피 조직이 되는 거고, 근육 세포가 보면 근육 조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기관은 모양을 가져. 그래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심장, 폐 이런 것들, 간, 위 이런 것들은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생명체를 개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점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여기 양이 광범위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에서의 차이점은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중간에 기관, 개가 들어가. 기관계가 뭐냐? 너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었지? 우리가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런 걸 우리가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계가 들어간다는 것이 동물의 특징이 되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전에 조직계가 들어가요. 조직계. 그래서 이제 아까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표현을 들었었지? 그 조직이 어떤 기능을 담당을 했을 때 우리가 조직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에서의 기관은 뭐냐? 동물에서의 기관은 되게 많아. 아까 이제 심장, 폐, 위, 간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소화, 순환, 배설 이런 걸 우리가 기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식물에서의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개밖에 없는 거야. 뿌리, 줄기, 잎, 꽃. 이게 식물에서의 조직이고요. 식물에서의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그냥 뭐가 돼? 식물이라는 개체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은 구분할 때 4단계는 동일한데 동물은 기관계가 추가가 되고 식물은 조직계가 추가가 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어떤 구조하고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있고 동물 세포가 있고 좀 형태가 단단한 듯한 느낌이 나는 거는 식물 세포라고 아마 기억들을 할지 모르겠다. 자, 식물 세포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세포에 뭐가 있지? 벽이 있지, 벽. 그래서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 형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식물 세포의 특징들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세포를 갖다가 예전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원형제라고 후형질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세포를 갖다가 핵과 세포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 핵이 아닌 나머지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 원형질과 후형질은 세포는 생명활동에 아까 세포의 정의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생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활동과 유관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원형질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없어도 안 죽어. 그럼 후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후형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세포 벽이라든지 액포라든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허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는 암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세포를 잠깐 보세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혹시 너희들이 기억날 수 있는 건 핵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염록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벽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액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자, 핵은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들어있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게 이제 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자, 유전 정보라고 얘기하면 유전 정보는 굉장히 거창한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유전 정보는 뭐냐?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는 건 바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죠?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면서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조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DNA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조절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핵의 기능이 되겠고. 자, 그러면 생명 활동의 핵심이 단백질 합성 정보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있겠지. 이 단백질 합성 장소를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리보솜이 뭐냐면 이 큰 게 핵이고 여기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있는 것들 있죠. 동그라미 조그맣게 있는 것들, 동그라미 조그맣게 있는 것들 있죠. 동그라미 조그만 거, 그게 이제 리보솜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이 각각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핵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갖다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통로를 우리는 소포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동 통로가 되는 걸 소포체라고 얘기해요. 누가 소포체면 얘네들이 소포체가 돼요. 얘네들이 소포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소포체에는 자 여기 한번 볼까?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을 한다.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포체를 갖다가 학교에서 여기까지 수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치면 소포체하고 그 다음에 메꾸면 소포체하고. 자, 거치면 소포체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리보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단백질 합성 장소가 리보솜.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이걸 우리가 거치면 소포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메꾸면은 그러면은 리보솜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리보솜이 없는 걸 우리가 메꾸면 소포체,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생명원에 나온 내용들이야 사실은. 근데 거치면 소포체는 리보솜을 갖고 있는 이 거치면 소포체, 지금 그림상으로는 다 거치면 소포체지 사실은. 자, 왜? 얘네들이 소포체는 동글뱅이를 갖고 있잖아. 동글뱅이를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리보솜이 뭘 합성한다고 했었죠? 아까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와서 소포체는 세포 내 물질 이동 통로인데 첫 번째 뭐라고 썼냐고? 합성된 단백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합성된 단백질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자, 여기 이 진화학적으로 이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골지체라는 녀석이야. 이 골지체의 역할은 뭐냐면 만들어진 물질을 갖다가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골지체라고 얘기해.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써있다. 소포체에서 전달된 뭐라고? 단백질이다. 자, 그럼 여기 글짓기를 한번 해보자. 핵에는 DNA에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RNA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게 이제 리보솜에 붙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게 소포체가 된다는 얘기고, 자, 소포체에서 이제 골지체로 이제 만들어진 물질들을 갖다 분비를 시켜서 얘네들이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데 소포체가 단백질을 아까 자, 리보솜 합성한 단백질을 옮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골지체에 단백질이랑 뭐라고 써있어? 지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놨지? 그럼 왜 그런 거냐면은
거친면 소포체가 이게 이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에 관여하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 이렇게 단백질을 갖다 이동이라고 할게. 수송이라고 쓰자. 단백질을 갖다가 수송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매끈면 소포체가 뭐냐면 얘가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합성에 관여를 해. 그러니까 생명 원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명확한데 통합과에서 듬성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렇게 되면 이제 사실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포체에서 전달되는 단백질, 이거는 거친면 소포체. 그 다음에 지질, 이거는 매끈면 소포체. 이게 이제 얼로 이제 골지체에 오면은 이 골지체에서 얘네들을 막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분비 역할을 하는 기능 담당이 바로 골지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셨죠? 뭐 여기는 잘 들어놓고 외우는 게 일단 제일 최고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자 줄게.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이제 엽록체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좀 두 개를 같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여기서는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근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안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 주름이 져 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야. 내가 이거 왜 구분을 할까? 학교 시험 문제는 컬러로 나오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주름이 막 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은 주름이 이렇게 막 져 있는 형태가 나오면 얘가 여기구나. 주름이 져 있는 형태가 나오면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 세포 막가지. 얘는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상태, 세포호흡. 이 세포호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이라는 세포호흡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3단원에서 배우는데, 세포호흡은 뭐냐? 바로 세포 내에서 호흡한다는 개념이 뭐냐? 에너지를 갖다가 자 발생을 시키는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광합성을 하는 것. 광합성하는 장소 우리가 식물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엽록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에만 있는 장소가 엽록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쌤이 구조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자, 이 안에 이렇게 주름이 막 져 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어. 이 주름은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탈하는 주름이 져 있으면 얘는 미토콘드리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엽록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엽록체가 있으면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뭐 사각으로 그리던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잖아.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라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닌 자, 이 빈 공간 있죠. 여기를 스트로마라고 얘기해. 그림상에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그라나, 스트로마. 그 다음에 그라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쌓아놓은 걸 우리가 텔라포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안에 뭔가 쌓여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엽록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 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 장소가 엽록체인데, 광합성은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 빛이 필요한 반응과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이 있어. 그래서 빛이 필요한 반응을 명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라나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 빛이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안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반응과 안반응을 구분해서 이제 하는 장소를 이제 우리가 그라나, 스트로마, 엽록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토콘드리아하고 이제 엽록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기준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에너지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엽록체는 식물세포만 존재하죠. 왜 식물은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죠? 광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광합성은 도대체 뭘 합성을 했을까? 바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면 뭘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냐? 재료가 필요해. 재료는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하겠지? 장소가 엽록체. 그러니까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가 뭐죠? 빛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든 결과물이 포도당. 음식 만들고 나면 냄비에서 냄비 역할을 하는 게 엽록체인 거야.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나오는 게 산소. 이게 이제 광합성의 과정인 거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완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도당의 화학식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C6, HL2, O6. 자, 얘를 우리는 단당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당류. 포도당 합성을 하고 그다음 산소는 O2.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이와 같이 반응물과 생명물, 화살표를 표현하는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반응 전후에 뭐가 보존돼야 된다? 질량이 보존돼야 돼. 질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해야만 질량이 보존되어지게 되겠지. 그럼 반응 전후에 이 개수를 맞춰야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완성을 시켜보자. 여기 탄소가 6개 있죠? 그럼 탄소 6개 쓰려면 얘는 분자니까 앞에다 6을 붙여줘야 돼요. 6. 자, 그 다음 수소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12개 쓰니까 얘도 앞에다 6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수소가 12개가 됐죠? 산소 6개 됐죠? 자, 산소 보세요. 산소가 6개 있고 12개가 되죠? 그럼 총 몇 개야? 18개가 되지? 근데 포도당이 몇 개가 있어? 산소가 6개가 있지? 그럼 12개가 남아야 되니까 여기 앞에가 얼마 붙으면 되죠? 6이 붙으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이게 광합성 반응식이야.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좀 다 다른데 일단 우리 수준에서 보면, 통합과학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죠? 광합성이라고 하고,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종류가 바로 엽록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도 들어왔었지만,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는 건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적어. 그 왜 그러지?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이 있는 거지.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포도당을 뭐로 사용한다는 거야?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지. 이 포도당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세포 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거꾸로 자 C6, HL2, O6 어떤 물질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산화. 쉽게 말하면 태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대신 생체 내에서 태우는 거지.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탄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있죠. 탄소하고 수소를 갖고 있는 놈이 산소를 만나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파일 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숫자 똑같아 맞추는 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즉, 내가 지금 뭘 쓴 거냐면 광합성 반응의 반대 반응을 쓴 거지. 광합성에 역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세포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광합성의 반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 우리가 포도는 한 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486kcal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486kcal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에너지를 갖다 세포가 저장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학교에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이 만든 에너지를 저거를 연소시켜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을 할 때 이 저장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 써보세요. ATP라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ATP라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야. 지금 낯선데 나중에 또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거냐면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합성하는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에너지 합성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로 이야기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 포도당을 갖다가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발생된 에너지는 ATP에 저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알겠죠?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트 이 P가 뭐냐면 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트 그래서 그러니까 인산 알죠? PO4 인산 자 인산 그 다음에 DNA, RNA를 구성하는 게 리보스지. 리보스가 이제 5탄당이거든. 산소, 여기에 C, 이게 리보스인데 거기에 이제 자, 이거 우리가 이게 리보스고 이게 RNA. 그래서 우리가 ATP라는 말이 뭐냐면 ATP가 그냥 들어만나 이 아데노신이 뭐냐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성해서 아데노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라고 해서 3, 포스페인.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ATP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냐면은 자, 얘가 지금 현재 ATP가 자, 인산을 3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트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인이 하나 끊어져. 그럼 뭐가 돼? 우리는 그걸 ADP라고 표현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ATP가 ADP로 바뀌어. 그러면 인이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 그게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발생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세포호흡이라는 건 포도당을 갖다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얘를 태우면 이만큼 열량이 나오는데 그 열량의 일부를 갖다가 ATP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DP였던 녀석에 7.3kg를 집어넣어서 ATP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AT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갖다가 뭐하고 결합시킨다? 산소와 결합을 시킨다. 그럼 세포호흡의 목적은 뭐야?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다. 에너지를 발생시켰으면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뭐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저장을 할 때 어디다 저장한다? ATP에다가 저장을 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 알겠죠? 자,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역체에서는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다.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학교에서는 설명들을 여기까지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아마 경화를 설명을 할 거야. 경화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들어오시니까 설명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아마 그것도 설명할 거야. 지질 학성과 관련된 게 소프트 역할이다. 작년 소팔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를 언급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빼놓고 난 다음에 세포막은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자, 모양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죠? 자,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 이 단어의 핵심이야. 물질의 이제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바로 세포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영록체 말고 아까 우리가 세포를 구분할 때 원형질, 후형질, 생명활동 관여하면 원형질, 그거 없어도 되면 후형질이라고 얘기했고 없어도 되는 후형질에 해당되는 것이 세포벽과 에코라고 얘기했었지. 그 에코라는 것이 뭐냐? 물, 색소,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걸 우리가 에코라고 얘기해. 과일이 잘 익었다 그러면은 잘 익으면 단맛이 많이 나잖아. 그 왜 그런 거냐면 에코가 발달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주로 식물세포에 많아. 그런데 동물세포에서 멍게 같은 경우에 특유의 향이 나는 거잖아. 멍게 같은 경우 특유의 향 같은 게 바로 멍게는 동물세포 중 에코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라는 것이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두 가지지. 하나는 뭐야? 엽록체, 하나는 세포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한다.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아까 세포 막 바깥에 있는 거지. 그래서 막보다 바깥에 존재하는 세포벽은 아주 느낌상 단단한 거야. 그래서 이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셀룰로스야. 셀룰로스야. 셀룰로스는 여러분들 3대 영양소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 우리 배웠었는데. 응? 지질 아닌데.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어? 탄수화물에서 다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모여서 뭐가 되죠? 이당류가 되는 거고, 이당류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다당류가 되는 거죠? 이 다당류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녹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 나왔다가 가네스초당, 글리코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바로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벽은 다당류인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죠? 근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단원의 특성이 뭐냐? 여기는 알면 맞고 모르면 풀리고 명확해. 유추가 안 되는 거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단원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핵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었죠? 핵은 생명활동의 중추가 된다. 중심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명활동이라는 건 결국엔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얘기하고 이 핵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DNA 혹은 RNA 얘네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단 말이야. 핵산. 이 핵산. 이게 뭐야? DNA 할 때 NA, RNA 할 때 NA. NA가 원래 핵산을 얘기하는 거야. 뉴클릭 애시드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핵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DNA나 RNA 이런 것들이 이제 핵 안에 들어가 있고 생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한다. 그 유전 정보라는 얘기죠. 유전 정보가 단백질 합성 정보를 이야기한다. 그럼 그 정보를 갖다가 선생님이 RNA 넘겨준다 그랬었고,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이 뭐라 했었죠? 물질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 걔를 소포체라고 얘기하고,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이 동글뱅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리보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 소포체는 이 동글뱅이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럼 리보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이동을 시켜서 누구한테 보내줘? 골지체한테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 소포체가 이제 리보솜이 없는 경우는 지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들을 합성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내주면 얘네들이 막에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주는 걸 우리가 골지체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아까 얘기했던 조그만 거고 리보솜.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를 우리가 세포는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가 누구다? 미토콘드리아, 주름이 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의 합성을 하는 거를 우리가 영록체로 얘기하는데 바로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이렇게 해서 모양이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얘가 영록체로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구조상으로 그림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단원의 목적성은 이제 세포막의 어떤 특성이라고 했었어. 자, 그것은 세포막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세포막의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놓을까?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세포막의 역할은 뭐냐? 아까 세포막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자, 물질을 갖다가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랬었지?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막의 특징을 바로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막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투과시키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이 뭐니? 그러면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세포막의 특징이 선택적 투과성인데 그러면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단백질, 그 다음에 인지질. 이 두 가지가 세포막의 구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 인지질. 그럼 인지질이 뭐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3대 영양소 할 때 지질이라고 얘기하면 지질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탄수화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지질은 우리가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그다음에 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중성지방을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우리는 지질을 안 배웠어. 지방이라고 했어. 지방이라고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지지해서 세 가지 구분을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고 배웠던 이 지방이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지방이 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너희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2학년 때 한 개의 모노 글리세리드하고 세 개의 지방산이 합쳐져 있는 게 중성지방의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모노글리세리드, 세 개의 지방산. 이게 이제 모노글리세리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탄소가 세 개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구조가. 이렇게 넣었어. 여기 추산하기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지방산들을 이렇게 달고, 지방산은 매트릭이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성지방의 기본 형태야. 근데 이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 모노글리세리드를 동글뱅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다리 세 개가 지방산을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인지질은 뭐냐? 이 중성지방의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지방산이 두 개고 지방산 대신에 인산이 바뀐 거야. 치환된 거야.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표현해. 막대기. 이 가운데 막대기는 이게 뭐예요? 인산을 얘기해요. 이 두 개가 지방산을 얘기해요. 원래는 지방산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노글리세리드 그 위쪽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산을 표현해 주는 거지. 저걸 우리가 인지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인지질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이걸 우리가 머리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꼬리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머리의 특징이 뭐냐? 얘가 친수성이야. 매우 중요해요. 얘가 뭐라고? 이 꼬리 두 개가 뭐야? 얘 이름이 뭐라고 썼지? 지방산이지. 그럼 지방, 기름은 물에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물을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지질의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세포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수성 머리가 양쪽에 있고 인지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인지질, 이제 모노글리세리드, 친수성 머리, 그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꼬리. 그래서 꼬리인 지방산에 안에 모여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질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층. 아주 중요.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뭐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 친수성 머리, 꼬리, 여기를 인지질, 이중층. 이게 이제 세포막의 구조의 이제 인지질하는 역할인 거야. 그럼 그게 아닌 것들이 나머지들이 뭐가 되는 거지? 단백질이 되는 거지. 왜?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인지질이 지금 얘기했던 이중충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런 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인데, 자, 좀 확대해서 보이면 보세요.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인지질 이중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얘는 모양이 좀 다르지. 그러니 좀 다르지. 얘도 좀 모양이 좀 다르지 않니? 그치? 지방산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그쵸? 얘네들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야. 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지질이잖아. 그러니까 꼭 단백질만 있다는 게 아니야. 인지질 말고 콜레스테롤도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우리 이런 막단백질이라고 표현한 거야. 막단백질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여기 뭐야? 여기 단백질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들 이게 정확히 확대하면 뭐냐면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육각형 구조로 나오는 거 시험 준비하는 알겠지만 이거 뭐 표현한 거지? 포도당 표현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당을 얘기해요. 당. 포도당한테 당을 얘기해요. 당. 그래서 요런 게 뭐냐면 당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들어가 있다? 지질 성분인 콜레스테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당 성분도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당을 가지고 있는 당 단백질, 이거 이제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당 단백질의 역할은 피하 식별하는 거예요. 저세포하고 나세포하고 다르다는 걸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할 때 이 당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 어쨌든 이제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세포막의 주 기능이 뭐라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선택적 투과성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밑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동 과정을 갖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보세요. 하나는 1번 확산, 두 번째는 삼투. 확산과 삼투를 너희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간단히만 정리해볼게. 일단 요걸 알아 우리가 뭘 하는 거.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어요.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 삼투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하자. 자, 그럼 우리 중딩 틱하게 해볼래? 자, 소금을. 그럼 우리가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용질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뭐라고 얘기하지? 용매라고 얘기하고 합쳐서 용액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움직인다? 용질,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는 확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투라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 경우. 만약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용매가 되는 되겠지. 뭐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되겠죠.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삼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확산하고 삼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봐봐.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포도당이 되게 많아.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많으니까 여기 적어.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의 개수하고 얘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삼투라는 거는 이 세포막 자체가 덩어리가 큰 게 잘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안과 바깥의 농도가 다르잖아. 그럼 농도를 평형을 맞추려는 특징을 갖는 거야. 이게 자연계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확산과 삼투 모두 목적이 뭐야? 농도 평형인 거야. 그러니까 확산과 삼투는 반대가 아닌 거야. 반대 개념이 아닌 거야.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용질을 이동시켜서 평형을 만들 수 있으면 확산이 되는 거고, 이게 용질, 포도당 같은 건 덩어리가 커서 이동이 안 되네. 그럼 걸려서 이동이 안 돼. 그러면 물이 이동해가지고 양쪽의 농도를 맞춰주면은 물이 이동시켜서 농도를 맞춰주게 되면 우리가 삼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산과 삼투는 같은 의미인 거야,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거지만 목적성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산과 삼투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자연적인 현상.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움직이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동수성이라고 해요. 즉 수동수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면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서 지가 놔두면 일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향수를 뿌렸어. 그 향수를 뿌린 곳에서 향수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그 입자가 나가는 거니까 뭘까? 확산인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렇죠? 그럼 뿌렸던 각각으로 퍼져나왔던 향수가 모여서 한 점으로 모이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없단 말이야. 물에다 잉크를 떨어뜨려. 그러면 잉크가 뭐예요? 물에서 잔잔히 퍼지지.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잉크 분자들이 이동해 가는 거란 말이야. 자연적인 현상인 거야. 퍼진 잉크가 모여서 한 점으로 모이는 경우가 생기니?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농도 표현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이 알아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거 우리가 수동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능동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확산에 거꾸로 하는 경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면 돼, 안 돼? 책이 안 나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니?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걸 우리가 능동수성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공급해야 물을 위로 올릴 수 있지.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확산은 자연스러운 에너지 필요 없는 수송 과정이야. 이런 거 수동수송. 근데 세포 내에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해. 이때 능동수송할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 아까 얘기했던 바로 ATP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생체 내에서 ATP에 의해서 우리가 능동수송,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수송을 갖다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학교에서 여기까지 구분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확산과 섬투를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본 상태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 자, 그럼 확산은 자, 우리 다시 교재로 와서 세포 막을 연계로 자, 농도가 높은 쪽 고농도에서 낮은 쪽 저농도로, 그렇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한다고? 본질이 직접 이동하면 우리가 확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산투라는 것은 자, 세포망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 저농도에서 높은 쪽 고농도 쪽으로 누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산투라고 이야기한다. 둘 다 뭐다? 에너지가 필요 없는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 중에서 확산, 산투 중에서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 확산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구분을 하면 하나는 뭐냐? 세포막이 아까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막 구성인 게 뭐라고 했지?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었죠. 인지질과 단백질. 근데 이 인지질이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잖아. 근데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 사이에 단백질이 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지질이 막 움직이니까 단백질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책에 나오나?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인지질층의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서 막에 있는 단백질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이라고 표현해. 유동 써나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그래서 인지질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3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인지질 이중충 밑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유동 모자이크.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학교에서 아마 이거 설명을 경험을 할 거야. 설명 원고를 할 거야. 자,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그러면 저거 뭐 그냥 인지질 이중충에서 막 이제 단백질이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여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망을 경계로 확산이라는 것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리고 세포망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인지질 이중충과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지질 이중충에서 일어나는 확산과 막 단백질에서 이동하는 확산은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은 주로 누가 이동을 하냐? 이게 시험 문제.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 주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들이 이동할 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야. 이 표현이 그런 말. 그리고 딱 눈치채면 돼. 봐봐. 산소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은데 저번적으로 쭉 이동을 할 때 단백질이 아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까 선 인지질 이중충이 뭐라고 했어? 머리가 뭐라고? 머리꼬리에서 이거 기억해야 돼. 머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썼지? 친수성,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지방산이 들어가 있어. 지방은 물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우리가 소수성,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수성 때문에 자 기체가 매우 자 크기가 매우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 말고 여기가 이게 뭐니까 여기 지방산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지용성 물질, 지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이나 지질입자 같은 것들이 바로 뭘 통해서 인지질, 이중성을 통해서 확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죠. 자 그러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뭐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전하를 뗀 이온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용성 물질은 뭐니? 기름에는 녹고 물에는 안 녹는 걸 지용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질 입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수용성 물질은 뭘까? 기름이 아니라 물에 녹는 걸 수용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도당, 아미노산, 쟤는 지질이잖아. 우리가 이제 3대 명사를 얘기할 때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은 탄수화물, 아미노산은 단백질 우선은 기본 단위체들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수용성 물질들을 이동할 때는 막단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 두 번째. 그래서 전하된 물질의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성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러한 막단백질을 사실은 막단백질의 이름이 뭐니?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잖아. 근데 막단백질이 종류가 되게 많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을 이제 구성을 뭐 당단백질도 있고 효소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전하를 띤 물질이 이동할 때 여기까지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구분을 해보면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전하를 띤 물질이 이동을 할 때는 통로 단백질, 즉 수송 단백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단백질.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을 이동을 시킬 때 사용되는 단백질, 걔를 우리가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할 때. 사실은 문제상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참 좋은데 원래 내용으로는 구분이 되는 게 맞는데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구분 없이 그냥 그림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요 그림 있지, 여기 가운데 뚫려 있지. 이게 이제 통로 단백질, 통로잖아, 통로. 그렇죠? 이럴 때 요 단백질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주로 뭐라고? 이온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건 통로 단백질이거든. 이거 말고 운반체 단백질 이동을 시켜. 근데 책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서 그냥 포도당 이동한다. 지금 이 그림이 이렇지. 포도당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구분을 해보면은 너희들 교재에서 어디가 보면 되냐면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145페이지 잠깐 봐봐. 145페이지 가면 13번 보이죠? 13번. 145페이지에 13번. 찾았니 13번? 여기 보면은 이 단백질 모양은 어때? 어떻게 생겼어? 단백질. 이거 뭐니? 바깥에 포도당 여기서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확산되는 거지. 아까 통로 단백질은 어떻게 돼 있었어? 이렇게 쭉 이동하게 돼 있었지? 얘는 그림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딱 무슨 느낌이면 이렇게 느낌이 이런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야. 이런 형태가 이제 운반체 단백질, 그렇죠? 받아서 받고 내보내주는 이런 이게 이제 운반체 단백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기는 이제 이 문제는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처럼 이렇게 해서 쭉 이동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이제 통로 단백질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구분 안 하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분하는 경우까지는 지금 설명을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 보면 이게 뭐냐?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한 거지. 그럼 첫 번째 누구라고 했었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 하나는 뭐야? 지용성 물질, 지질 물질. 그다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야? 풍로 단백질, 이온, 분말제 단백질, 수용성 물질.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 정도는 구분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건 뭘 설명한 것이다? 확산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투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넘어가자. 다시 139페이지를 보면 자, 3투에서 보면 자, 세포마을 연결 아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저번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한다고.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3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3투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지금 실험 준비물을 딱 이렇게 했어요. 준비물이 뭐냐면 위에 거는 적혈구야. 적혈구는 식물세포야, 동물세포야? 동물세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물세포. 이 식물세포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지?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뭐야? 세포벽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벽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세포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포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혹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건 이제 벽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세포가 있어. 여기가 바깥이야. 자 이게 세포 안, 세포 밖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라고? 여기서 3투. 그럼 물질이 이동해야 돼? 아니면 물이 이동해야 돼? 물이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큰 건 못 움직이게 아주 얇아가지고 그래서 물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이쪽이 바깥이 고농도 세포 안이 저농도야. 그럼 농도가 평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이 농도 평형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3투라는 건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 물이 이동해.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포는 물을 뺏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쁜 적혈구거든? 물을 뺏긴 쪼그라든 적혈구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식물세포거든? 이게 이쁜 식물세포 모습이거든? 이 빨간색이 염색을 시켜가지고 세포 질이 보이도록 해놓은 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세포벽이야, 세포벽. 벽하고 빨간색이 쪼그라들어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원형질 분리 이렇게 표현해.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세포벽으로부터 막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식물세포는 쪼그라드는단 말이야. 쪼그라드는데 근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면서 근데 벽이 있으니까 그래도 규격 유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반대로 이쪽이 이제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야.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를 희석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세포가 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원래 세포 크기보다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보다 더 빵빵하게 커진 그림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식물세포는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돼? 세포벽이 잘 흰색으로 된 세포벽이 안 보일 정도로 빵빵해진 상태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3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포에다가 자 어떤 용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는 거지. 용액에 세포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세포 안과 농도와 같은 용액에다 집어넣어. 얘 같은 경우 이거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등장액.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저장액. 농도가 낮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아. 그러면은 고장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는 세포를 갖다가 집어넣는 용액의 농도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저장액에다 넣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저장액에 넣으면 농도가 낮으니까 세포 안에 농도를 갖다가 희석시켜서 물이 들어가서 세포의 크기를 키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세포 뭐해? 이렇게 해서 세포가 터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반대로 고장액 바깥에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안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쪼그라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그러면 등장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 등장액은 세포 안팎의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아서 그걸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등장액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에 농도가 똑같아서 그래서 농도 평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물의 이동이 없다가 아니라 물의 이동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서 그래서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다. 봐봐. 얘가 화살표가 크게 그리고 화살표를 좁게 그린 거야. 나가는 거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크기가 컸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건 조금 나가는 게 많고 화살표 크게 그렸지?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뒤에 보면 자 이렇게 개념 속성 문제 볼까? 자 1번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작은 단계로부터 큰 단계로 구성을 쓰라고 했었지. 좀 써봐. 처음에 뭐라고 했었지? 세포,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조직, 모양과 기능을 가져, 기관,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생명체,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2번에 1번 단백질 합성 영석 리보솜. 그쵸? 리보솜. 그 다음에 2번에 포도당 합성한 게 뭐야? 엽록체. 에너지를 갖다 발생시키는 거 에너지 합성 공장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유전물질이 있으면 생명활동 조절. 이거 뭐야? 핵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요? 집에 가서 열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3은 우리가 봤던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 자, 첫 번째 가로는 세포막이겠지. 세포막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인지질, 이중충과 막, 단백질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상태가 세포막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도가 다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 아주 중요한 용어였어요. 선택적 투과성.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용질이 이동하는 경우가 확산, 용매가 이동하는 게 삼투, 목적은 농도 평형, 에너지는 필요 없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3번 산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직접 통과해서 얘는 뭐한다? 확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4번은 적혈구가 있는데 진한 설탕물은 뭐냐? 적혈구보다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인 거지. 고장액이야. 그러니까 바깥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삼투에 의해 적혈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안 했던 거. 자, 쉰다고 자꾸 이러니까 짜증나지. 미안해. 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충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 거기에 삽입되어 들어가는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라든지 수용성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 막단백질. 아까 얘는 우리가 수성 단백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가지가 들었었죠. 하나는 통로 단백질, 하나는 무한체 단백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42페이지로 가세요. 자, 142페이지로 가시면 이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한 건 142페이지에 자, 첫 번째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좀 이따
좀 이따 가자. 다음 시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쌤이 핵에는 DNA가 있고 DNA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단백질 합성 정보라고 얘기했었지. 그 단백질 합성 정보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야? 리보솜. 그럼 이동하는 통로가 뭐야? 얘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소포체 이렇게 하면 있어. 단백질 합성이 됐네. 그럼 단백질을 갖다가 어떻게 돼? 막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게 분비하는 골지체. 이거 같은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좀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 내가 설명하고 이제 쉴 거야.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 누구하고 누구라 썼죠? 여기 가운데가 뭐라 써서 호수 꼬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지질 성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 지질 성분들이 이동이 가능하고 하나는 또 뭐라 썼지? 분자가 작은 기체들이죠.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걸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확산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뭘까? 밖과 안에 혹은 안팎 두 개의 뭐가 차이가 일어나야 돼? 농도의 차가 일어나니까 이 농도 차를 맞추려고 확산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도 어떻게 돼? 빨라지게 되는 거야. 농도가 똑같으면 이동 안 한다는 거지. 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동량이 같은 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그런데 이 안팎의 농도 차가 커지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야. 이게 단순 확산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촉진 확산은 어떠냐?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 아까 쌤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촉진 확산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나 나중에 이렇게 돼. 더 이상 뭐야? 이동 속도가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 그럴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에다 단백질이 처박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인지질 이중충이 많을까? 단백질이 많을까? 인지질 이중충이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전부 다 수송을 시켜주고 있어. 물질 이동을 시키고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동을 시킬 수가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든 물질을 이동을 시키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벌어진다. 이게 뭐랑 차이야? 단순 확산과 차이가 난다. 알겠어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가 돼. 지금 무슨 말이야? 단순 확산보다 촉진 확산이 같은 농도 차라 하더라도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인지질 이중충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고 단백질은 지가 알아서 잡아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고생들 했고 좀 쉬었다가 자 148페이지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나 다음 주까지 해서 생명 시스템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갈비 알아들었지? 또? 혜림이 밀려? 아니요. 은지는 쏘셨어? 우리 민준이 네. 민준이 할만해? 네. 할만해? 네. 고맙다. 할만다 해야지.
볼까? 자, 교재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 알겠죠? 복습하고 문제 풀면 돼. 그리고 풀이는 선생님이 안 해줘. 안 해주고 풀이한 영상만 올려줄 거야. 왜냐면 뭐 받아들이는 순차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풀이 영상은 문제를 다 풀 거야. 가급적이면 들으면 좋긴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알아듣는데 이게 나중에 2달 뒤에 시험 보는데 그때가 기억나겠어? 또 안 날 거 아니야. 반복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냥 다 듣면 좋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줄 거거든. 그러면은 다음 주 올 때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채점에서 막번 틀려도 상관없이 영상 한번 듣고 문제 풀이 하는데 뭐 영상 한 20분, 30분만 끝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세포에서 이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생명체, 생명체죠. 그러니까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물질대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질대사라는 게 결국은 뭐다?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물질대사란 말을 쓰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이제 화학 반응 중에서 물질대사 표현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돼. 출입이란 건 뭐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뭐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이 됐을 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효소가 관여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체 촉매 이렇게 표현해요. 생체 촉매. 이게 효소에 대한 정의입니다. 생체 촉매. 촉매는 뭡니까? 촉매는 자신은 그대로 있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해주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체 촉매는 뭐겠어요? 생체 내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지. 생체 내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체 촉매인 이 역할을 누가 한다? 효소가 하는 거죠. 그럼 효소는 또 뭐로 줬어? 바로 단백질을 주성분이 되는 거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을 사용하잖아. 중공고성분 친구들은 알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얘가 이제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하고, 이제 촉매라는 개념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체 촉매인 효소는 주로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경우, 반응을 빠르게,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이제 촉매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 말이야. 정리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H2O가 뭐죠? 물이죠? H2O2는 뭐예요? 이게 왜 그래? 처음 봐? H2O는 물이고, 은지야, H2O2 뭐야? 야, 이씨! 이게 액체일 때는 물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고,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그럼 그냥 H2O인 거지. H2O2는 얘 이름 뭐니?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가 옆에서 산화수소란 말이야. 근데 산소 하나 더 있지. 그럼 뭐겠어? 과산화수소 얘기하는 과산화수소. 에이, 왜 그래? 왜 그랬어? 과산화수소를 우리가 H2O2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산화수소. 가윤이. H2O2가 과산화수소인 줄 몰랐어? 개실망. 자,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주셔서 선봤네.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과산화수소를 아는데. 자,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가 뭐 할 때 쓰지?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 상처 나면은 빨간 약방이지. 근데 요도와 요도와 핑크를 얘기하는 건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핑크를 얘기하는데 빨간 약이 있단 말이야. 그거 말고 흰색으로 된 거. 그래서 상처가 그냥 막 거품 막 일어나는 거. 그게 과산화수소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과산화수소가 뭐로 나눠지면 물과 산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는 화학 반응 결과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럼 화학 반응식이 안 맞지? 안 맞잖아. 개수가 안 맞잖아. 선생님 화학 반응식 쓰려면 저하변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 산소 하나, 둘, 여기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붙여. 그럼 여기다가 2를 붙이면 수소가 4개, 산소가 4개니까 2, 2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킬 줄 아는 연습을 안 하면 대단원 3단의 첫 번째가 화학 파트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광합성,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도 이야기를 한 게 그거 그대로 대단원 3단을 할 때 너희들 2학기 중간고사 해당되는 첫 범위지. 그때 이제 산화반응, 산과 연기, 중화반응 세 가지가 이제 화학 파트에 들어가는 건데 전부 다 뭐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어쨌든 과산화수소가 이제 물과 산소로 바뀌는 거지. 어쨌든 과산화수소를 마실 수는 없어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소독제 역할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얘를 갖다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 물하고 산소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MnO2야. Mn이 뭐니? 망간. 그러니까 산소가 2개 있어. 그럼 뭐야? 이산화, 망간. 알겠어요? 자, 이산화, 망간이지. 옛날에는 우리 망간이었는데 망간이지. 이산화, 망간이지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산화, 망간이지를 놔두면 얘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빠르게 과산소가 물과 산소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촉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과산화수소를 준비하고 여기다 이산화망간을 딱 넣어놓고 놔두면은 알아서 뭐야? 물하고 산소. 그럼 산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정확히 되어져. 뭐야 이거? 불을 붙여보면 되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타. 그럼 산소가 있는 거고 펑 하고 터지면 수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성질을 연소를 도와준다 그래서 산소의 성질을 뭐라고 해야 돼? 조연성을 하는 거야. 연소를 도와준다 그래서 조연성. 그 다음에 너희들 수소의 성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연소가 가능하다. 펑하고 터지는 거. 그래서 가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산화망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촉매에 해당이 되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바깥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비커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놔두고 이산화망간을 집어넣어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다가 불을 딱 붙이면 불이 잘 다 섞는 거예요. 왜? 과산수소가 이산화망간에 의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이지. 근데 이게 생체 내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 효소란 말이야. 알겠어요? 생체 내에서 이산화망간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게 있단 말이야. 효소라고. 그 효소가 바로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 레이스가 뭐 에이스. 주로 이제 정리사지 에이스. 에이스가 뭐냐면 대부분들이 뭐야? 분해하는 효소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들어봤지? 펩티데이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이게 효소 이름들이란 말이야. 효소 뒤에 붙으면 이게 분해시킨다는 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카탈레이스 얘가 대표적으로 우리 생체 내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물과 산소를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어디에 맞냐면은 생강이나 감자즙이나 브로콜리나 이런 데가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효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생체 내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 생체 내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물질대사의 조건이 뭐라고? 에너지가 출입돼야 된다.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효소를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한다.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카탈레이스 같은 효소가 나오고 있다. 정도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와서 생체 내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우리가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잡아봐. 이걸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야,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그렇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럼 또 하나 해볼게. 또 하나 해볼게. 이거 주고 되지? 또 하나 해볼게. 야,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 중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발열 반응, 내가 발열 반응하면 내가 에너지가 컸다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발열 반응하면 이쪽을 에너지로 놓고 이쪽을 이 화학 반응의 진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는 게 발열이 되는 거겠지. 알겠어요? 그럼 흡열 반응이라는 건 뭘 거냐?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쪽으로 반응의 진행, 이쪽으로 에너지를 오면은 흡열. 나는 처음 에너지가 적었어. 근데 이만큼 흡수를 했어. 그래서 에너지가 적었다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이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민준이 알아들어? 네. 알아들었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물, 생성물. 여기서는 과산화수가 뭐였어? 반응물. 그 다음에 물과 산소가 뭐가 됐었던 거지? 생성물. 알겠지? 그러면은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반응물, 생성물.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는 건 반응물이 열을 흡수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게 흡열 반응. 알아들었어? 그럼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게 발열 반응. 여기까지 이해됐니?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중에서 누가 자발적일까?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자발적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발열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야. 이게 자발적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의 공급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얘가 비자발적 반응이야. 자발적, 비자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물질 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아까 영록체 상역화 뭐라고 했었지? 세 글자. 광, 합성. 그치?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 에너지 생산하는 거. 세포, 호, 흡. 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 아까 그 포도당은 뭐랑? 산소하는 결합해서 에너지를 뭐 한다고?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포, 호흡 같은 경우가 여기에 발열 반응이 해당이 되는 거야. 광합성, 광을 흡수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빛을 이만큼 흡수해야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 같은 경우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이 에너지 출입 기준으로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를 기준으로 이름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럼 결국엔 뭐니? 뭔가를 합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해.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합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발열 반응은 뭐냐? 세포, 포도당을 아까 뭐로 나눴지?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눴지. 분리시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생체 내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에너지의 출입에 의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나눌 수 있고 자발적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주로 분해하는 과정일 때 우리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야 흡열 반응인데 이 흡열 반응하는 경우를 우리가 동화작용. 결국에는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 동화작용, 합성하는 것과 이화작용, 분해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세포 내 만약에 소화시켰어. 음식물을 소화시켰어. 우리 몸에 소화 일어나잖아. 그럼 소화작용은 뭘까? 동화야, 이화야?
분해한 거잖아. 소화라는 게 뭐니? 음식물을 갖다가 잘게 쪼개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소화는 뭐에 포함하면 되겠어? 이화작용이라는 얘기지. 자, 아까 리보소미라는 역할이 뭐라 그랬지? 단백질 합성. 그럼 이건 물질을 만들었지. 그럼 이거 이화야 동화야?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관여한다고? 효소가 관여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생체총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자, 오른쪽 그림 볼래? 자, 18%.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이 나왔었어. 자, 그림을 일단 그림만 봐. 자, 에너지가 이만큼 커졌지. 흡수한 거야. 알겠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자, 얘는 에너지가 커져서 작아졌어. 흡수 방출. 그럼 얘는 뭐야?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이 흡열 반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동화. 발 반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동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갖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그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동화작용은 동화 이게 합성시켰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작은 걸 큰 걸로 합성할 때 아까 이게 대표적인 화합성, 단백질 합성. 중요한 건 뭐야?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흡수.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화작용은 큰 걸 갖다가 작은 거를 분해하는 거.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그러면 발열 과정이 되는 거야. 에너지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든지 소화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으로 보면은 되게 쉬워. 왜냐면 봐봐. 여기 큰 문자, 작은 문자. 여기 친절하게 큰 작은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 안 써 있어도 봐. 안 써 있어도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폴리펩타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뭐냐면 아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됐어. 뭐했니? 커져서 작아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동화, 이화. 반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고서는 뭐를 갖다가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럼 이 과정은 뭐라고 얘기해? 광합성.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동화. 그 다음 반대로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화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게 돼서 분해됐어. 그럼 이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 작은 게 큰 게 됐어. 동화. 에너지를 흡수해. 이런 이야기인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봐. 자, 물질 대사와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라고? 생체 내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를 뭘 들었니? 세포 호흡을 들었어. 자, 세포 호흡이 뭐라고 썼지? 누구를 갖다가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라니까. 자, 뭐라고 하죠? 포도당을 누구랑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산화시켰다는 거야. 산소와 결합시켰다고. 그래서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누고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아까 이 에너지 쌤이 ATP에다가 저장한다까지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포도당 C6, H12, U6. 자, 얘를 산소와 결합시키기 위해서 6개의 산소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탄소하고 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 6개씩. 그리고 이제 뭐가 발생한다고?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 게 486kcal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자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무슨 말이면 이 포도당을 산소로 태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는 걸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화. 정확히 들어왔지? 산화라고 얘기해. 근데 이 산화가 빠른 산화가 있고 느린 산화가 있어.
산화 자체는 산화 과정은 무조건 뭐야? 이거는 발열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빠른 산화든 느린 산화든 발열 반응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열을 갖다가 발생을 시켜야 되겠지. 공통적으로. 이해돼요? 근데 빠르면은 빠른 티가 나. 그게 뭐냐면 빛이 나. 종이를 우리가 성냥불로 태우면 빛이 나잖아. 열도 나고 빛도 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산소하고 빠르게 결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런 빠른 산화를 두 글자로 태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태운 거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해? 그걸 연소라고 표현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생명체 밖에서는 연소. 태웠다 이거야. 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에너지가 자, 포도당을 예를 들었지? 그래서 뭐가 돼? 이산화탄소 물이 되지.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뭐 한다고? 방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포도당 하나 방출하면 열량 얼마가 나온다? 아까 486kcal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러면 생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포도당이야. 그래서 뭐가 돼? 이산화탄소 물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방출한 에너지 똑같이 얼마야? 486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생체 촉매와 반응하는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단계별로 일어나. 단계별로. 하지만 이거 예를 들어볼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녹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녹말 갖다 입에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녹말이 들어가냐? 탄수화물.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입에 있는 침에 있는 효소 뭐야? 아밀? 베이스. 그래서 녹말을 뭘로 만들어? 엿당으로 만든다. 엿당과 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엿당은 이당류이다 이게. 이당류이다. 그래서 얘는 이자에 가면 말테이스라는 놈 때문에 엿당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알겠어요? 그럼 다시 포도당을 또 다시 왜? 또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연소처럼 빠르게라면 우리가 공룡이 음식 먹거나 위해서 굴러오게 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야 생체 조직이 파괴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질 대사하고 저 밖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 태우는 연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반응하기 전 태우니까 온도가 되게 높을 거 아니겠어.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우리 체온 온도 약 한 36에서 37도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더하면은 여기서 이 방출한 에너지나 이 단계별 에너지 합성한 거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똑같이 포도당을 태운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계별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각각 필요한 에너지를 생체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생체 조직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생체 촉매 생명체 내에서 합성돼서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물질 효소라고 얘기하고 자, 아까 얘기한 거죠? 자, 효소의 작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봐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먼저 봐봐. 자, 이게 뭐야? 반응물. 이게 뭐냐면은 생성물이야. 자, 봐봐. 반응물과 생성물에 이만큼 얘 여기다 읽어봤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방출한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유화작용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그림이 조금 다르네. 아까 선생님 그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만 그렸지. 그래서 에너지가 뭐 한다? 이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어떻게 그렸었죠? 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실제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얘도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쓸게. 이게 이제 Y축 에너지야. 즉, 자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넘어가야 될 에너지 산맥, 에너지 피크 값이 존재해. 즉 실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요만큼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넘어가야 될 에너지 산맥이 존재해.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산맥이 존재하는 거야.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피크값 잘 들어. 이 에너지 피크값 가장 큰 값과 그리고 반응물 생성물. 자, 에너지 피크값과 반응물 이 차이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 자, 이거 뭐라고 썼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활성화 에너지. 아, 그러니까 반응물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스탠바이 해야 된다는 거야.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에너지 산맥이 있는데 그 차이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야? 에너지의 자 최고점과 누구의 차이? 반응물의 에너지의 차이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왼쪽에서는 자, 노란색 다시 바꿀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에너지 피크 값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니?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럼 오른쪽 뭐가 돼? 자, 얘는 에너지 값이 커졌어.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에너지가 커졌다니까? 흡수했으니까 흡, 열 반응. 이화 반응, 동화 반응. 동화 작용, 동화 반응, 동화 작용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에너지 피크 값 빼기 뭐라고? 반응물 에너지야. 그러니까 얘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액티비티 에너지에서 이해로 표현하는데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엄청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문제 알아들었니? 알겠어? 문제 알아들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생체 촉매에 관한다. 맞지? 생체 촉매를 줄여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효소. 맞는 얘기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생명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 정의한 거지?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가 아니잖아.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가 커졌어, 작아졌어? 그렇죠, 작아졌죠. 그러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옳지, 발열 반응, 자발적 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 옳지, 이화작용. 분해시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에너지 피크 값을 찾아. 알겠어? 그 질문은 뭐라고 문제에서 물었어? 활성화 에너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활성화 에너지 값은 뭐예요? 최고점에서 어디까지 에너지라고? 그렇지. 반응물까지 에너지. 네가 C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누구야? 네가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까 근데 선생님이 생체 내 화학 반응이 효소 역할을 했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과산화수소가 자 물하고 산소로 나눠질 때 여기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효소가 일어나면 이 효소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빠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촉매라는 녀석은 반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하면 정촉매, 느리게 하면 부촉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생체 내 화학 반응은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빠르게 일어난다는 그걸 설명하는 걸 이 그림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 그럼 촉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촉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즉 카탈레이스 같은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효소가 바로 이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반응물하고 생성물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물질의 특성인 거야. 이 값과 이 값은 고정값이야. 그 얘는 원래 이만큼이 뭐냐면은 화학 반응이 필요한 상태야. 이게 활성화된 상태야. 그래야 반응이 진행이 돼. 그래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근데 촉매를 쓰면은 효소를 쓰면 얘를 낮춰. 넘어가야 될 에너지 산멸을 낮춰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낮춘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얘 무슨 반응이야? 반려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반려 반응이야. 이 과산화수소 이거 자발적 반응이야. 그냥 놔두잖아? 그럼 놔두면은 한 10년 지나면 알아서 물하고 산소로 나눠져. 그 말은 뭐 되게 천천히 나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과산화수소 식수는 독성이 강해가지고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왜 천천히 일어나? 넘어가야 돼. 에너지 산맥이 커서 그런 거야. 가만 놔두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넘어가야 돼. 에너지 산맥이 크니까 아주 천천히 일어나. 그러니까 몇 시간 내에서 보면은 그 시간 내에서는 별로 저게 과산화수소 그냥 놔두면 물하고 산소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저기다 만약에 카탈레이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얘를 팍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낮추니까 어떻게 돼? 과산화수소와 아까 뭘 만들어? 산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여보면 어떻게 돼? 불이 이게 다시 잘 타오르는 이런 현상이 반치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실험한 실험 내용이 자 이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죠? 자,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통한 효소의 역할을 확인한다. 이게 제목이죠. 그럼 카탈레이스가 뭐라고? 효소라고 해줘. 효소. 자, 효소. 생색총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과산 아까 쓰는 거죠?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나눠진단 말이야. 화학 반응식.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냥 과산화수소만 넣는 거야. 그다음에 B는 지금 감자를. 그다음에 C는 뭘 넣는지 모르겠다. C는 생강을 넣는 거야. 맞네. B에는 감자를. C에는 생강을. 쌤 아까 뭐라고 했지? 간이나 브로콜리나 아니면은 감자즙이나 이런데 카탈레이스 같은 효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카탈레이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를 보자. 실험 결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관 A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과산화수소만 집어넣는 거야. 아까 뭐라고? 시간이 완전히 오래 지나면 알아서 물하고 산소 나눠지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무슨 야 이걸 실험하는데 학교에서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한 일주일씩 그렇게 지켜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단기간 보면은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지만 너무 천천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시험관 B가 아까 뭐였냐면은 감자즙이었고 여기가 생강이었어.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기포가 발생한다. 이 기포가 뭘까? 바로 산소입니다. 아까 그랬잖아. 과산화수소가 이 반응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우리 기포는 아니잖아. 그냥 산소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산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불을 붙였더니 불씨가 뭐예요? 산화. 산소가 나온다니까. 이해됐어요? 그 옆에 생강 썼어. 산소가 나왔다는 얘기야. 알았니 무슨 말이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봐. 다섯 번째 보면은 자 봐봐. 시험관 BC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넣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C에 해당되는 거야. 또 넣어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왜냐면 아까 촉매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게 촉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를 집어넣으면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냥 촉매인 카탈레이스는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다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또 어떻게 할까? 또 분해를 또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촉매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야.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과학동을 다시 한번 봅시다. 칠판 보고 대답하세요. 자, 효소가 반응물, 생성물 그러면 넘어야 돼 에너지 산맥. 그래서 피크에서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 근데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 낮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반응열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건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가? 즉 A가 반응되는 거지. 얘는 일정해요. 활성화에너지와 상관없이 일정해야 돼.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민준이 네. 알려줬어? 예. 고마워. 자, 그러면 자, last 효소의 특성. 효소라는 게 생체 촉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효소의 주성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물질. 단백질. 다음 주에 퍼펙트하게 외울 거라 믿고 있어. 단백질이란 말이야. 단백질. 효소의 특성이 단백질이야. 자, 근데 이 효소의 특성이 아니라 효소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효소의 중요한 특성. 아까 효소는 촉매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 제사용. 이건 이해할 수 있지. 이 제사용이라는 게 뭐의 의미야? 이거는 촉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효소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기질, 특이성. 아까 세포막의 특징을 하나 또 얘기한 게 있다. 뭐랬지? 선택적 특화성. 아, 용어가 좀 이상해. 근데 외워야 돼. 세포막의 선택적 특화성.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통과 안 시키고. 오케이? 이게 세포막의 특성. 그 다음에 효소의 특징은 뭐냐면 기질, 특이성. 기질은 영어로 substrate. 그러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기질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기질, 특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녹말을 갖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침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지 아까? 아밀레이스가 나온다고 말이야. 아밀레이스, 맞지? 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보내서 뭘 만든다고? 엿당을 만들어. 위로 가면 위에는 펩신이 있어. 펩신은 뭐를 갖다 분해하는 효소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야. 그러면 입에서는 아밀레이스에서 단백질이 분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효소는 분해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개다 지정됐다. 그렇지. 그걸 갖다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말만 그런 거야. 말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질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효소마다 그 효소가 반응을 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의 물질이 효소마다 정해져 있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반응물의 모양이 온폭 들어갔으니까 효소는 이 온폭 들어간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무상태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야? 효소하고 반응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활성화 에너지 뭐 한다?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 반응물을 두 개로 쪼개요. 이와 같은 건 이와 작용을 좀 설명하는 거겠지. 이런 게 바로 뭐다? 기질 특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백질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이 단백질이 너희들 혹시 pH라고 들어봤니? pH가 뭐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산성도를 얘기해요. 산성도. 그러니까 산염기하고 온도에 되게 민감해. 그래서 아밀레이스 있잖아. 너희들 배웠던 거. 아밀레이스는 중성일 때만 반응할 수 있어. 산일 때는 반응 안 돼. 펩신은 위에는 위산 나오지. 위산이 염산이지. 강산이지. 펩신은 산성 조건일 때만 얘가 뭐 할 수 있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 지방을 분해하는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거든. 라이페이스는 염기성 조건일 때만 얘가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산소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열에 되게 민감해. 대표적으로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되는 거야. 단백질의 정의가 뭐니? 자, 단백질의 구성 기본 단위체가 뭐였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뭐라 그러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해. 그걸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가져서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담당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단백질이라고 얘기해. 그게 입체 구조를 가졌을 때 이 결합력이 약하거든. 그래서 조그마한 열에 의해서도 이 입체 구조가 어떻게 돼? 흐트러지게 돼. 그러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뭘까? 머리카락. 머리카락 같은 게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거든. 머리카락을 갖다가 불로 이렇게 딱 붙여보면 고슬고슬 그렇게 타지. 쉽게 변성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있던 머리카락이 다시 원래 머리카락으로 돌아오니? 안 들어오잖아. 그만큼 열에 약하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야. 자, 그러면 이 효소와 이런데 4번. 자, 이 효소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상생활이든 의학이든 산업이든 환경이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효하는 거 있잖아.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 다 효소하는 거야. 효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들의 효소를 이용해서 김치 발효한 거죠. 치즈, 된장 다 발효식품들이 발효식품들 다 효소가 발효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 치약의 주성분이 불소죠. 플로린 불소야.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효소를 첨가를 해. 그리고 세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효소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봐라. 자, 한번 읽어볼래? 천연 연육이 뭐냐? 연은 연하게. 고기를 연하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갈비 같은 거 만들 때, 갈비찜 이런 거 하실 때 과일 같은 거 집어넣지 않니? 단맛만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연육제라고 해요. 그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 몸에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천연 연육제, 즉 과일, 키위나 파인애플이 바로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엽기름 효소.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뭐야?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목말의 어떤 분야. 이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자, 산업 분야. 섬유, 의류, 가죽 등의 제품 생산. 그래서 청바지 탈색시킬 때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환경 분야.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서 생활, 하수,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을 정화할 때도 쓸 수 있고. 하나씩 보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또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걸 분해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다양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상생활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의약 분야. 그럼 그 중에서 봐라. 소화제. 이건 좀 쉽지 않겠니? 자, 예를 들어서 소화제 종류가 뭐가 있을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을 거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먹는 게 우리가 그걸 먹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뭐 철을 먹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탄수화물 분해해서 단백질 분해해서 지방 분해해서 탄산화산.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자, 혈전용해제. 이게 뭐냐? 혈액이 막 가는데 혈액이 가는 혈관 안에 이 혈액이 굳어 있는 부분이 혈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그러니까 그걸 녹여야 되잖아. 그걸 녹이는 건 우리가 혈전용의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경환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어. 이게 시험에 나왔어. 자, 소변 검사제하고 혈당 측정기. 자, 소변에서 만약에 포도당이 검출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지? 당뇨병이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우리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변 검사나 혈당 측정할 때는 우리가 효소를 쓰는데 그 효소 이름이 예전에 경환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걸 뭐야? 포도당 산화효소. 포도당 산화효소. 자, 그래서 우리에서 두 가지 소변 검사, 혈당 측정기에 되는 효소가 뭐냐? 그럼 포도당 산화효소.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보자. 1번 일반적으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낮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잖아. 낮추잖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준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반응이 끝나면 생성과가 분리돼서 재사용 가능하다. 세 번째,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하고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고? 기, 질, 특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두 개 단원을 이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했어. 민주인 할만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